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감은 있습니다만 토론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홍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기에 리플렛을 아마 받았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해서 5월 한 달간은 목요철학 콜로큐움을 진행을 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성서 캠퍼스에서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5월 한 달간 어쨌든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목요철학 콜로키움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저희 성서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콜로키움은 지금 여기 임원 포럼에서 하고 있는 대중 강연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좀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학교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지역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금 전문적으로 특정 철학자의 철학 사상을 함께 논의를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칸트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근대 철학, 근대 서양 철학을 종합했다라고 할 수 있는 해겔이라고 하는 대철학자를 5분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꼭 오셔서 함께 또 논에 참석하시고요. 좋은 아마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오늘 대가야, 순장과 가야금이라는 두 개의 아주 핵심 카테고리인데요. 대가야를 설명하는. 저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이걸 발굴하시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우리 대가야에 대한, 대가야 혹은 역사에 대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연자님께서. 그래서 오늘 물론 순장과 가야금 이 두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대사 속에서 대가야가 어떻게 출발을 했고 또 어떻게 사멸해 갔는가도 한번 논의를 통해서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가야의 건립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고대 국가로서의 형태가 사라지는 한 5세기 정도, 500년 정도 그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내용과 다르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대구 시민께서 갖고 계시는 관심 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논의해서 얘기를 하시면 또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더 좋은 얘기들로 답변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질문 생각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실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과거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볼 수가 없고 현대 이 시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 순장, 물론 지금 인도에서는 사티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이 순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제도죠. 어떻게 보면 제도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야만적인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고대 가야사에서 이 순장이 의미하는 것이 단지 고대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강의자 선생님께서 보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장을 하나의 죽음의 문제로 그리고 가야금을 현실 삶의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전망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고대 가야인들이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 물론 종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가 아닌 다른 방식의 분명히 종교가 있었을 텐데 이 죽음의 문제를 순장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재 사상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 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야 어떤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 이데올로기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목연 철학 있는 포럼을 이렇게 제의받았을 때 철학 있는 포럼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또 수준 높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순장을 통해서 고대 사회의 죽음을 해결하는데 사실 그게 역사하고 관계가 되는데 일단 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기원 전후에서 약 보통 그 중국도 더 오래됐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까 삼국사기 6세기 초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뭐 순장을 금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까지였었는데 6세기 후반까지 그 발굴 고분에서 순장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야에도 불교가 일부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그 선사시대부터 믿어왔던 애니미즘 정령 우주 만물에는 다 신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 불멸. 그다음에 샤만. 뭐 오늘날까지도 샤만은 뭐 존재를 하지만 샤만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른. 고대 사회 혹은 선사시대의 샤만과 오늘날의 샤만하고는 뭐 철학적 의미나 그 현실적 의미가 다르지만 샤만, 그다음에 토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왔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이 금관가야의 그 진해에 가서 이 순장 관계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의 그 육가야에 다 순장이 있었는데 그 육가야의 순장을 제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순장에 하는 방법, 이제 고분을 묘를 쓰는 방법이 틀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순장의 방법도 틀려요. 그래서 김해의 순장, 그러니까 이 대가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순장각을 따로 만들어서 순장자를 어떻게 보면 대우해주는 그런 형태에서 하기도 하고 순장각을 그 권력에 따라서 혹은 부에 따라서 하나에서부터 32개까지 이렇게 순장각 순장을 하는 대가야 순장은 그런데 금관가야 순장은 거기는 목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곽을 만들어서 주곽, 부곽 그러니까 순장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곽에 두 사람, 주곽에 한 사람. 그래서 하나에 5명 정도가 순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순장곽이 없어요. 그건 길게 그냥 주곽만 석실로 하고 만들고, 주인공이 가운데 눕고 발치를 길게 해가지고, 발치에 주인공의 T자형으로 2사람, 3사람, 많은 6사람까지 순장한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은 다 이제 지형으로, 오늘날 지형으로 말씀드리면 고령, 합천, 거창, 의령, 진주, 그 다음에 산청, 그 다음에 남원, 이제 수백산맥을 넘어가면 장수, 순천까지 대가야 순장, 고분 양식도 그렇고 토기 양식도 그렇고 대가야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가 이렇게 세 지역권으로 나뉘는데, 이제, 그러니까 대가야의 순장은 32명, 많으면 40명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는 다 10명 미만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대가야가 훨씬 세력이 강하고 왕권이 강했던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이제 순장 제도에 관한 사회적인 의미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장은 이 인권 내지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닌다고 하는데 순장자가 많은 건 더 미개한 사회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가야가 더 세력이 셌다고 말하기는 좀 어찌 않느냐 그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측면으로만 보면 맞는데, 근데 제가 대가야가 제일 셌다 고대 국가로 형성됐다고 하는 이유는 단지 순장 사람 숫자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아까 같은 금관 대가야만 관을 신라처럼 관을 쓰고 있다든지 무슨 관을 썼을 텐데 금으로 만드는 관은 신라하고 여기만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야가 셌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종교 내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역시 알 수가 없는데 오늘날의 관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역시 계세사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위와 부와 모든 게 다 저 세상에서도 그대로 연결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32개의 묘각 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 허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강무슨 소설가 분이 이제 발굴할 때 그 이외에도 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면 순장 당해야 될 사람이 도망을 가서 그 자리를 그냥 비워놨다.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한 곽에 남녀를 이렇게 같이 머리를 서로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어린애하고 이렇게 같이 30대 여자와 10대 어린애. 그건 이제 성별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런 경우. 그 아마 모녀든지 모자든지 이렇게 있고. 또 생명입니까? 주기가 생명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생매장은 아닌 거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도끼나 뭐 이런 걸로 하거나 독약 내지는 멍멍한 상태에서 이제 정신이 없을 때 갖다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 중국에도 마약을 먹여서 순장을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이집트 쪽에서는 이집트에 순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미로 같은 많은 물건도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서 종사했던 순장자를 구덩이를 쫙 파고 구덩이 앞에 일렬을 쭉 세워놓고 독배를 마신 다음에 독배를 마시면 뒤에서 군인이 구덩이에다 밀어넣어서 죽인다. 이제 그 생매장으로 보면 생매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생매장은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여기 구멍에 나 있다든지 두개골에 상처가 있다든지 아까 같은 그런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그런 걸로 보면 생매장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돼서 고려장 그거는 그냥 전설일 뿐입니다.
고려상은 저도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일제 식민지 때 일본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조작.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저기 뒤에 계십니다. 삼덕동에 사는 권영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가야에 대해서 순장보다는 평소에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유독 우리가 삼국 하는데 왜 가야가 빠져가지고 사국이 아니고 삼국인지, 그리고 가야를 이야기하면 꼭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문화교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가야에 대해서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상세하게 못 배운 반면에 소설이라든지, 제가 한참 전에 해 뜨는 땅으로라는 미국 재미교포 사학자가 쓰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가야하고 일본 왕실하고 그 역사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좀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이제 가야가 지금으로 말씀드린 사국 시대로 가야 삼국 시대가 아닌 사국 시대라고 하는 근데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성립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립하기 어려운 게 가야가 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성립하기 어려워. 가야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6개 외에 또 많은 가야가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대가야가 상당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성주를 빼고 고령, 합천 저쪽으로 아까 남원까지 한때 그렇게 영역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낙동강 서쪽에서 지리산까지 그 영역까지 다 대가야가 했는데, 그럴 때에도 하만은 하만의 알라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라가야라고도 하고,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나라인데, 크게 보면 세 나라죠. 대가야, 알라, 금관가야, 이렇게 세 나라인데, 그걸 하나로 그냥 가야로 해서 사국이라고 그러기가 참 어렵고, 또 하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 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자기들이 썼어요. 뭐 잘 아신 국사에서 대해서 고구려의 신집이라든지 백제의 석이라든지 신라의 국사라든지 이런 세 나라가 다 자기 역사를 썼는데, 가야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럼 쓰지 못한 이유는 강력한 통합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룩 12곡을 만들 때 가실왕이 왜 12곡을 만들려냐면, 제가 해석하기엔 다른 여러 나라를 대가야가 통합을 할 때 이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된 음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중국으로부터 유엔에도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대왕이라는 왕고도 쓰고, 지금 금관도 쓰고, 지방제도도 상부, 하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동양에서는 특히 자국의 역사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중국의 사기 이래로 왕조가 계속되려면 전 왕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서 책으로 만드는, 그게 중국의 25사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고,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다 그런 것처럼 자기 역사를 정리하는데, 가야가 그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몰락을 했기 때문에 고려에서 가야 기록이 없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백제하고 일본하고 관계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왜 가야는 안 나오냐 하면, 실제로 가야 유물이 일본의 기내, 그러니까 오사카, 기내 지방이라든지, 관동처, 사이타마나 이런데, 군마 이런데 보면,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대가야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귀걸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기록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일본석이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책을 말하는데, 일본의 역사책은 우리가 8세기에 쓰여졌었어요. 720년에. 일본의 왕실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일본이, 일본 사람들은 만세일계라고 해서 일찍부터 통일왕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쭉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일본은 통일왕국이 아니었거든. 각 지방 세력들이 상당히 그 지방자치처럼 각 분흥할거를 많이 해가지고 통합이 안 돼 있었는데, 그 기내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이 나라 지역에 있었던 이 왕실에서 8세기에 나라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사기, 한서 뭐 이런 것처럼 일본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왕실에서 명령을 내는데, 그때 텍스트로 삼은 책이 백제본기, 백제기라고 하는, 백제기는 요즘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일본서기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가야, 소위 말은 아까 우리 이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임나일본부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본서기 책을 쓰면서 일본은 낙후되고 그 자료가 없으니까 백제본기, 백제성시, 백제신찬성시록 이런 백제책을 갖다가 그거를 백제에서 한 내용들을 일본이 한 것처럼 그걸 윤색한다고 그러죠. 각색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허위 사실을 신화 이런 거를 그냥 현실처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서기는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역사책이 못 된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치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20년에 쓰여진 책이고, 또 일본 잘 아시겠지만 일본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는 와글와글 막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치밀한 자료와 그게 백제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베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엉터리 없이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죠. 다 차근차근 분석하고 자기들 논리에 맞도록 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짜맞추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우리는 당장 죽이자, 일본 거 사지 말자 그러놓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런 대응 자체가 틀려지는데, 그래서 백제에서 서기를 일본 사람들이 갖다가 아기, 연대, 이런 앞뒤 이걸 잘 맞춰서 완벽한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의 삼국사기는 언제 만들었냐 하면, 잘 아시는 건 1120년대, 그러니까 12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12세기에 만드는 책이 이제 임나일본서를 자동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8세기에 만들어진 책이 3, 4세기, 4세기, 6세기 일을 더 잘 알겠느냐, 12세기에 만들어진 책이 4세기, 6세기 일을 더 잘 알겠냐. 객관적으로 보면 8세기에 만드는 책이 더 그 전 사실이니까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가야사가 연구되기, 우리 역사학계에서, 고대사학계에서, 혹시 여기 또 고대사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가야사는
그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일제 36년간 요즘은 참 일제 뭐 강점기라고 하지만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하면서 한국을 침략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임나일본부를 증명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명치유신 이후에 그 한국을 점령해서 이제 다 그 대동아 진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점령해야 된다. 근데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한국을 그러니까 1900년대에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새롭게 한국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4세기에서 6세기에 과거에 남선 경영이라서 남쪽을 임나일본부를 두고 남쪽을 지배했던 것을 회복하는 거다. 19세기에 와서 20세기에 와서 4세기에 지배했던 것을 지금까지 못했던 걸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일본서기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서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여러 가지 연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지금 연구된 이주가 120년을 내려서 보면 369년에 신공황후라고 하는 일본의 여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임나, 가라, 탁순, 탁해서 7개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임나일본부를 두어서 임나를 통치했다. 그런 기록이 일본서기에 나온단 말이죠. 369년에. 그런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지휘지 동의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가라칠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 다 가야였다. 가야. 근데 대구까지도 포함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나일본부 식민지 통치본부 말하자면 1910년에 조선통독부와 같은 임나일본부를 두고 임나는 직접 지배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신라와 가야도 다 지배를 했다. 그렇게 한 게 일본서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1910년에 점령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한국의 임나일본부서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 전에 먼저 뭘 증명하려냐면 제일 먼저 조선총독부에다가 유적조사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평양에 있는 고분을 발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군현, 그러니까 위만조선을 한문제가 멸망시키고 9년 통치를 직접 4군을 만들었는데 낭랑, 진번, 임둔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낭랑군인데 낭랑군치가 어디서 평양에 있었던 걸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럼 평양에 있는 고분을 발굴해보자. 그러면 거기서 낭랑유물이 나오면 중국이 지배했던 게 맞지 않겠냐고 해서 토성동이라고 하는 대동강변에 있는 고분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광면인데 낭랑목광면이라고 해요. 그 고분들을 5개, 6개 발굴을 했더니 거기서 완전한 중국 유물들이 쫙 쏟아져 나왔어요. 채엽청이다 그래서 보면 중국의 그 물건들, 그러니까 고구려 물건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중국의 글자가 새겨진 낭랑이 문서로 왔다 갔다 했던 도장 이런 것들이 다 중국 물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왜? 평양에 한 300년간 주둔을 했던 낭랑 무덤을 했더니 이렇게 중국 유물이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점령을 했던 임나일본부가 있었던 가야 지역을 발굴하면 또 가야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 성주, 대구, 비산동, 창녕,
하만 이런 데 다 고분들이 큰 고분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임나일본부의 일본 장군들 내지는 총독들의 지배층의 무덤일 것이다. 그럼 그거 발굴해서 일본 평양에서 이렇게 중국 물건이 나오니까 일본 물건 나오면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평양 발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령을 발굴했어요. 제일 후보지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령이었기 때문에 고령 발굴을 약 해서 봤더니 아까 이제 토기는 시간이 없어 못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발굴을 하면 다 일본 걸로 나온 줄 알았더니 뒤지고 봐도 일본 물건은 한 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야 것만 나오고 그 같은 뭐 그런 금관, 금동관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고령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하만을 가서 발굴했어요. 하만도 중요한 가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만을 발굴했더니 거기서도 안 나와. 그러면 또 다음 후보지 여기 탁순이라고 자기들 생각했던 대구 내당동 비산동 지금 달성공원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서문시장 쪽에 있는 구름지대가 다 고분지대예요. 발굴을 몇 개를 했더니 거기서는 전부 다 신라 거만 쫙 나오고 여기도 아니야? 그러면 성주 해볼까? 성주에 또 고분들 했더니 거기도 신라 거만 나오고 창녕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선산도 하고 하만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김해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김해에는 그런 고분이 없었어요. 큰 이런 봉토 있는 게 이상하다 한 채로 돼 있었는데 해방이 됐는데 가야를 연구하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가 전혀 없어요. 가야에 대한 사료가 삼국사기에 가야가 신라에 뭘 바쳤다. 가야가 신공을 바쳤다. 가야가 황산진을 침범해서 가서 물리쳤다. 이런 기사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야를 얘기하려면 일본 서기에 가야가 다 나오니까 일본 서기를 봐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일본 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일본 서기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 인용을 못하니까 가야를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1977년에 천관우라고 하는 그 고대 사학자가 일본 서기를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3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일본 서기에서 일본이 가야를 침공해서 무슨 식민으로 삼았다든지 일본이 가야를 침범했다든지 일본이 가야를 쳐서 백제 하사했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그 주체를 일본이 한 것처럼 돼 있는 것을 백제가 한 것으로 바꿔놓으면 일본 서기 사실이 크게 맞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때 사실 그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한 큰 쇼크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쓸 때 백제나 백제번기, 백세 신찬 성필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 이제 줄을 다 달아놨어 일본 서기에. 요거는 백제 서기에 나오는 거다. 요거는 신찬 성필록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외가 한 일을 백제가 한 걸로 다 바꾸면 외의 가야 침공 이런 것을 백제가 가야를 점령한 걸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일본 서기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데다가 아까 본 그 77년에 한국일보에 있는 톱으로 나왔던 저는 가야 고분이 순장 이런 게 막 나오고 가야 고분에서 나온 그 유물들이 신라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우수한 가야 유물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일본 서기를 공식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이게 됨으로써 이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가야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1884년에 그 광개토항 비문이 처음 발견됐는데, 물론 그 전에 거기 있었다는 거는 그쪽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학계의 공식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정보 장교가, 그러니까 1800년대에 벌써 일본 사람들은 만주에까지 다 정보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 만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대. 정보 장교가 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탁본을 해서 3년간 연구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고구려 광개토항 비다. 근데 거기 나오는 비 내용들을 쫙 보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있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항 비에 보면 이제 임나 기사라고 하는 신민현 교사인데, 신민현의 화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임나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그런 글자가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광개토항 비문이 다 마모가 돼서 확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없어진 글자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자, 광개토항 비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사실을 광개토항 비문이 증명을 해준다. 그게 확실한데, 고고학적으로 고령에서 일본 토기나 일본 물건만 나오면 이거는 확실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유물은 한 점도 안 나오고, 함안에서 요만한 손칼, 주머니 칼, 손잡이에 그것도 일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사슴뿔로 만 손잡이란데 거기 직커문이라고 그래. 일본 유물에 나오는 문양 같은 게 있는 게 한 점 있었다. 그 외에는 일본에 나오는 토기의 원형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1980년대에 일제시대에 그 한국의 고문을 열심히 발굴했던 학자가 일본의 그 원로 90세가 돼가지고 회고록을 쓰면서 내가 젊었을 때 일본 조선에서 여기 한국에서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령 함안 이런 일본을 열심히 고문을 발굴을 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일본의 유물은 하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 아마도 임나일본 무설은 허구인 것 같다. 이렇게 유지가 그거예요. 그런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일본의 많은 이 학자들은 임나일본부는 그건 허구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학교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조선 남산 경영을 했다고 나오고, 독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이. 근데 왜 또 그렇게 하냐면, 일본 서기를 쓰고, 일본의 고대 국가를 통일해서 만드는 게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대화 정권인데, 야마토 정권이 임나일본부를 세웠는데, 임나일본부가 없었다 그러면 야마토 정권 자체에 근거가 흔들리게 되니까 일본의 고대사 체제를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그냥 다 인정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바꿔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 주장이 그거 임나일본부설 나오는 건 일본 서기밖에 없다. 우리 삼국사기나 중국책에 안 나온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8세기에 쓰여진 일본 서기에 나오고 뒤에 쓴 책에 안 나온다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로서의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좀 임나일본부설은 아니라는 게 이제 거의 다 확실해졌는데 문제는 교과서에는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계속 표시가 되고. 제가 사실 답변을 좀 끊기가 힘들었습니다. 서로의 강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걸 전부 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약 정리를. 앞에 4개 강연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가야와 일본 왕실의 다른 얘기 하려고. 이제, 일본과 그 백제 관계는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맞아요. 뭐, 우리 삼국사기라든지 중국의 역사책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 문화가, 학문이나 글자나 뭐 이런 물질 문화가 전부 다, 이제 그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건 뭐, 그게 잘났다 못났다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와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과 백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설을 쓰는 분이나 뭐, 그 최인호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소설을 썼지만 백제 왕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황실이 됐다. 그런 소설도 쓰고 그런데 그런 소설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백제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뭐 한자를 전해준다든지 뭐 박사, 와박사, 뭐 그 기와박사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공식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백제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도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진출을 한 건데 그러니까 거기 일본 백제 사람들이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백제 천황 무슨 천지 천황이 뭐 여기 누구의 뭐 나다 하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소설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그다음에 가야 왕족이었다. 그는 지금 그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저기 뒤쪽에 계시는 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좀 시원한 질문이랄까 막연한 질문을 내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뭐 나이가 좀 들어서 기억이 이제 없는데 고령에 그 고분도 발견하고 어서 고령 가면 그 순장 노도이 뭐 보호를 해놓고 관광들이 많이 갑니다. 가는데 가야대학교 네. 가야대학 그 교수를 가보니까 확실한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 천황, 일본의 조선들은 여기 가야국에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웠다. 그러면 큰 돌비석도 있고, 그래, 그때 누가 해설사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일본 관광객이 조선차례에 많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뭐, 그건 모르겠고,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갑다. 이렇게 세월이 뭐, 7, 8년 지냈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거 소설 속의 이야기인지, 그림이 있었는지, 막 허황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닙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이제 소위 타카마사하라라고 고천원이라고 이 고정에 있는 가야대학교 교정에 뭐 이렇게 크게 해놓고 비석을 세워놓는데 가야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천황이 고령의 자손 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일본 서기에 어떤 건국 신화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일본을 건국한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에 관계된 일본의 건국 신화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디를 고천원이라고 하는 높을 고자 하늘 천자 언덕 원자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의 위원천 뭐 갈대밭 있는 대로 내려왔다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고천원을 여기 가야산이라고 오늘 그런 근거가 이제 고령 분들 중에 향토 사학하시는 분들은 일본 서기를 막 연구해가지고 그 비슷한 그 지명을 해서 그 고령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고령에서 일본의 이 기내 지방으로 갔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한 거고 또 그 거창에 가면 그 가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조에 또 이제 가면 그거 비슷한 지명들이 있어가지고 거창에서는 그 고천원이 고령이 아니고 가조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일본 신화도 신화는 우리가 특히 건국 신화는 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맞지는 않는데 신화에서의 신화의 역사성은 있는데 그게 고령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가니까 중국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간 거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성립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지나치기 쉬운, 아주 지나치기 쉬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일본의 조상은 한국이라고 그러면서 가야의 왕족이 무슨 천황이 됐다 그러고 백제 후손이 무슨 일본 천황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중국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중국 문화가 우리 문화에 들어와서 여기서 한국적으로 됐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 것이지 무슨 일본은 미개한 걸 한국이 가서 또 백제가 다 가서 그렇게 여기가 선진이고 거기가 후진 지역이라서 정치나 문화가 영향을 준 거는 그건 사실인데 그거를 강조하려면 우리는 그 중국 거다.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 얘기를 해야 맞다. 중국은 아니고 우리는 뭐 엄청나게 발전하고 일본은 미개했다. 그런 식으로 논하면 그건 맨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 문제 국제재판소 가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목요 철학 인문 포럼을 들으시면 가치 균형 있게 중국 문화가 우리 문화를 근간을 이룬 것처럼 또 우리 문화 우리화시킨 중국 걸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한국적으로 한국에 집합돼 가지고 한국 문화가 그게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 또 일본은 일본대로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우리 문화 요소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서 들어온다든지, 전파를 한다든지, 뭐, 전파론적, 인식론 이렇게 됐지만, 다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와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거하고 겹쳐져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늘 우리가 당해왔기 때문에 일본 별것도 아닌 것들이 통치돼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본 하게 되면 우리가 저도 모르게 이제 가슴부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막 이게 하는 게 되는 거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선보셨는데 함께 좀 받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젊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고분이 주는 그 특유의 고준역하고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가 좋아서 뭐 경주나 고령 등지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게 그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주에 많은 그 왕릉 그 고분들이 이렇게 쭉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정도 사라졌다가 조선후기에 이제
족보 같은 것들이 이제 뿌리 찾기 일환으로서 이제 왕릉이 계승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확실하게 그 왕의 무덤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 거에 기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에 있는 그 구형 왕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탑이라는 말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무덤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죄송하지만 하나 더 하자면 그 백제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멸망하고 나서 유민들이 뭐 부흥운동도 일으키고 아니면 그 유민이 어디로 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는데 혹시 가야 같은 경우도 뭐 김무렵 일간 아니면 우르게 투항 이런 거 말고도 혹시 이렇게 저희가 체크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동향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어디서 온 누구예요? 지금 사업 전공. 아니, 전공은 하지 않고 있고 그냥 학생입니다. 그 이름을 27살이고 김슬기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여기 앞에 같이 받겠습니다. 네, 황금동에 사는 윤영안입니다. 그 근관이 좀 중요한데 대체로 뭐 근관은 경주에서 만들어가 이래 각 지역에 나눠줬는데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 오늘 그 가야 근관은 그 자체 제작했는지 그것도 경주에서 해가 나눠줬는지 실제로 가야는 순조롭게 신라로 편입돼가 삼국 통일의 그 힘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 낙동강 서쪽을 이야기했는데 영상에는 또 송현이 그 동쪽기가 삐주고 했는데 그 송현이 나오는 그거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영상에 나온 그거는 저 연대가 가야 시대인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예. 또 한 번 보시면 여기. 그래요. 예. 그래서 신매동에서 온 장명주인데요. 저는 여기 직조 기술, 저희 순장자 중에 직조 기술자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직물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기 문익점이 뭐 가져와서 면하는 고려 때 왔다 이러는데 언제쯤 그럼 우리나라에는 면이라는 게 언제쯤 있었나? 또 그 모직 같은 것도 있었는지 직조 기술이 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선적이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직조 기술은 선사시대부터 있었어요. 실 뽑아가지고 그냥 만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직조 아까 방추차라고 실 뽑는 도구 그거가 고분에서는 나오는 거고 가야 시대에는 이제 비단과 같은 그 아주 고운 것도 나오고 거친 마 같은 직조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모직도 아마 있을 때 지금 현재로까지 모직은 못 봤어요.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가야금관. 이제 그거를 통해서 금관과 금동관의 양식을 통해서 이게 신라의 지역이냐 가야 지역이냐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금관은 한자는 사자가 겹쳐져 있는 축자형 모형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가야의 것은 나뭇가지 내지는 꽃 모양으로 되는데 그건 고령에서 만든 겁니다. 고령에서. 그래서 출자형 금동관이나 관이 나오는 것은 신라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런 다른 데서는 관이 고령에서밖에 안 나오지만 귀걸이 모양 형태를 가지고 가야 거냐 신라 거를 구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송현이를 보여드린 것은 가야 대가야 순장자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게 아니라 아까 임당 거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16살 된 소녀가 순장됐다는 것을 보여드린 창녕은 신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건 가야 거는 아니고, 그건 저기 6세기의 그 신라 유물이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였었죠. 그, 산청 왕릉. 산청 부영왕릉은 이제 고전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신라가 백제하고 가야를 놓고 엄청나게 서로 가야를 자기가 정복하려고 엄청 그 전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야는 아까 많게는 6개 가야가 있었고, 제가 연구하니까 세 세력으로 나누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6개 내지는 10개의 가야 세력들을 자기 친백제, 친신라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국가가 망하게 되면 다 그게 돼요. 어디에 친해서 하는 게 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유리한가에 따라서 백제에 붙기도 하고, 신라에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찌감치 금관가야는 신라에 자기 스스로 와서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지금 다른 가야하고 백제하고 세력이 쫙 있는데 가서 전투를 해서 정복을 해야 될 판인데 전투도 안 하고 와서 항복을 하니까 야 이거야말로 번장해야 될 거란 말이야 가야 다른. 그래서 그 왕족을 신라의 귀족 세력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무력이나 김유신의 조상 할아버지가 한겨오니까 신라 귀족의 진골 벼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가야 선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 항복해오면 너희들을 이렇게 신라 귀족으로 대우해 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항복해 와도 안 줬어요. 다 가로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령 세력, 그 다음에 하만 세력. 근데 대가야는 끝까지 전투했어요. 그러니까 끝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금관가야 왕족은 신라의 진골 귀족이 돼서 나중에 신라의 삼국통이라는데 김유신은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대가야는 끝까지 반항하니까 대가야 세력을 그렇게 처단한 다음에 그 세력들을 산인시킨다고 그러죠. 저 강릉 쪽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 충주 쪽으로다가 다 해산을 시켰어요. 거기를 그러고 대가야 군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조선 17세기, 18세기가 되면 우리나라 숙종 영조 때입니다. 특히 영조 때 주로 많이 해요. 이제 영조 때 그때가 또 조선시대에 성공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뭘 하냐면 우리나라가 가문들이 각 시족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좋다는 걸 하기 위해서 각 가문들의 시조며 찾기를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것은 조선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니까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각 지방관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전설의 그런 왕들의 무덤이나 이런 거. 김수로 왕릉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거기에 제물도 차려놓고 하는 게 영조 때. 그리고 사실은 신라 왕릉 중에서 왕릉으로 밝혀진 거는 몇 개 안 돼요. 태종무열왕릉하고 선덕여왕릉하고 몇 개 안 돼요. 다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때 경주에 내려오던 전설하고 남아있는 기록하고 그래서 조선 영조 때 조선에서 그걸 다 맞췄어요. 이게 신라 왕들 다 해가지고 이름 붙이는 건 정확치 않은 거죠. 일부
이제 김유신묘가 그 김유신묘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자기 가문을 높이 되게 잘 받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라 김씨, 경주 김씨들이 자기들을 그 신라의 왕에다 갖다 붙이려고 후손으로 우리는 그 무슨 신문왕의 후손이다, 우리는 헌강왕의 후손이다 하려고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서 정확치 않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롭게 정말 학문적으로 그 접근해 들어가기 위한 왕릉 비정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관과의 마지막 그 왕이, 이제 이쪽에 신라의 항복을 해 오는데, 신라가 나중에, 신라 경순왕이 항복할 때도 아버지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을 해서 그냥 서서 목숨을 건지고 경주가 다 시구로 받고 그러지만 그 아들인 마이태자는 그 끝까지 반대하고 금강산 들어가다가 용문산에 꽂았다고 그러는 것처럼 금강가야도 그 일부는 하지만 또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부영왕은 마지막 왕이 부영왕이 거기 갔다가 썼다고 하는데 그거는 고분 형태는 그런 고분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석탑 형태로 단이 쫙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감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그 적석탑이죠. 그게 거기 경남 산청에 하나가 부영왕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성 지방에 3개가 있어요. 그런 적석탑 형태로 돼 있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설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내려오는 설화를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이건 아니니까 없애버리고 이럴 그것도 역사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왕릉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그냥 전 부영왕릉으로 하고 그렇다고 탑이라고 하는 증거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냥 전 부영왕릉 전 무슨 탑하고 그냥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7분 지났는데, 예, 한 번 이렇게 강연해서 모든 걸 우리가 또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고대 국가 혹은 고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 찾아러 가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에 또 좋은 얘기들 아마 저희들 준비한다는 정도만 기약을 하고요. 오늘 또 이제 가야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워졌던 고대인데요. 발해라고 하는. 그래서 남북국 시대 전개와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마 고려로 넘어가는 하나의 이행기입니다. 이행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고대사의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화여대 조희옥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가야 관련해서 많은 정보와 혹은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우리 대구 한의대 김세기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